이 산업혁명기에는 가장 중요한 나라가 영국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후기로 가면서 독일과 미국이 이제 영국을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근대 후기, 근대 전기를 우리가 16, 17, 18세기 중葉까지를 근대 전기라고 그랬는데 근대 후기는 이제 18세기 후반부부터 영국이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시기부터를 말합니다. 사실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19세기 되어서야 산업혁명을 하지만 영국은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산업혁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19세기부터 사실 이제 산업혁명기인데 영국만 좀 빨리 했기 때문에 18세기 후반부터 근대 후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영국의 산업혁명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영국의 산업혁명의 용어가 어떻고 개념이 어떻고 시기가 어떻고 뭐 이런 것을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영국 산업혁명이 왜 일어나는가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가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의의가 뭔가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국은 19세기 전반기에 산업혁명을 완수했을 무렵에 125% 성장을 했고요. 후반기 50년 동안 약 또 214% 성장했습니다. 지금의 성장률로 볼 때는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죠? 뭐 100년, 50년 동안에 뭐 2배 성장한 거 지금으로 기준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평균 1% 이상 성장을 고성장이라고 했을 때 이건 굉장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나는 고도성장입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마쳤던 1848년경 영국이 벌써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했어요. 지금은 철이 흔하지만 과거에는 흔하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철강이 당시에는 산업의 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였죠. 1933년경에 대영 제국은 세계 5억 이상의 인구를 지배했고 지표면의 거의 4분의 1을 지배했는데 이것은 당시 옛날에 로마가 지배했던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산업혁명의 개념부터 용어와 개념 등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어떤 걸 혁명이라 그럽니까? 급격한 변화 이런 걸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산업혁명은 약 70년 동안 진행됐어요. 그걸 우리가 혁명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70년이면 두 세대가 걸치는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그걸 혁명이라 그럴까?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그 개념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토인비 같은 영국의 학자는 토인비 그러면 아놀드 토인비인데 토인비가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20세기 대표적인 역사가로 평가받은 아놀드 토인비,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대작을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토인비는 그 아놀드 토인비가 아니에요. 같은 아놀드 토인비인데 조카뻘 정도 되는 친척이에요.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의 런던 대학에 우리로 치면 한국경제론 교수였어요. 영국 경제론 교수인 거지. 내가 우리 여기서 한국경제론을 가르치니까 나 같은 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당 시대에 영국 경제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놀드 토인비는 당시 영국의 경제 성장을 굉장히 급격한 변화라고 봤고 그래서 격변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절설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너무 급하게 변하니까 그 이전 세대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격변설은 다른 표현이 단절설입니다. 두 가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은 과거 농경사회 또는 기껏해야 무역 정도 하는 상업사회와 단절된 새로운 산업사회로 도약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다. 이 산업과 상업은 늘 구별을 해야 돼요. 한국말로는 비슷해요. 그죠? 받침 하나 차이야. 이응 받침이냐, 니은 받침이냐. 그렇지만 영어로는 상업 그러면 commerce, trade, 무역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업 그러면 manufacturing 또는 뭐 industrialization 산업화 완전히 다른 단어죠. commerce와 industrialization은 굉장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은 산업화, industrialized 된 거,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언윈이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사학자는 이름이 좀 이상하죠. 언윈.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가 봐. 외우기 좋죠. 언윈. 이 사람은 70년간에 이루어진 게 무슨 혁명이냐. 산업혁명은 그게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폐가 있는 단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70년간에 서서히 일어난 것을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날을 기해서 정권이 확 뒤집혀지던가 이런 걸 우리가 흔히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장구한 세월에 비하면 70년이라는 세월도 사실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학자들이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혁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닌데 학자들은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을 해요. 그런데 이 혁명이라는 것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의 용어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 개념에 대한 얘기인데 산업혁명이 자본주의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제 개념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제시대 때 일본이 이제 공장 많이 세우고 했으니까 일제시대 때 시작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1960년대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압축 성장이 시작됐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일까? 도대체 산업혁명인 걸 뭘 말하는 것일까? 공업화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본주의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 산업혁명은 뭘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어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산업혁명을 자본주의와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토인비. 이 사람은 산업혁명을 자본주의와 거의 동의어를 썼어요. 그래서 중세적 규제 대신에 경쟁이 출현한 것이다. 중세는 끊임없는 전통과 영주에 의해서 간섭받고 규제받는 것이에요. 중상주의 시대에도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중상주의는 그 단위가 봉건 영주의 단위로부터 절대 군주의 단위로 굉장히 커졌죠. 그렇지만 여전히 근대 초기 절대주의 시기에도 중상주의 이념하에서 국가가 경제를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려면 국가가 통제를 많이 해야 된다. 마치 공산주의 시대같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거의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죠. 그런 것 같이 이 산업혁명 이전의 특징은 정부가 경제를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 규제 대신에 경쟁에 의해 가지고 경쟁에서 승자들이 살아나는 규제가 더 이상 없고 자유롭게 내버려 두고 자유롭게 기업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고 그 경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을 거의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 막스는 뭐라 그랬냐? 칼 막스는 기술혁신하고 공장제도 도입을 하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자본제 생산 양식이 성립되는 과정.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봤어요. 자본제 생산 양식. 과거에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의 장인들은 자기 작업장에서 자기 스스로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옆에 직인도 있고 도제들도 있지만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는 거지. 생산의 주체는 장인인데 장인은 자기 작업장에서 해요. 그러니까 기술자와 자기 오너십, 주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공장 주인 따로 있고 작업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공장 주인이 스스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임금과 노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칼 막스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오면 자본가는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고 거기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은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구별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는 더 이상 자기 소유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아요. 남의 작업장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거죠. 회사가 잘 되든 못하든 자기는 똑같은 월급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많이 벌어도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본 투자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이런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특징인데 이 자본주의 이런 특징이 나타난 게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토인비나 칼 막스나 전부 자본주의를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자본주의는 언제 시작했어요? 산업혁명할 때. 산업혁명이 자본주의 시작이고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견해는 아니다. 꼭 제도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것이 생기지 않더라도 급속하게 공장이 많이 생기고 경제가 양적으로 발전되고 제조업의 비중이 커지고 이런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면 전부 산업혁명이다. 산업화가 진전된 게 산업혁명이다. 그 산업화는 자본주의 하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봉건제 하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독재 정권 하에서도 공산 정권 하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사회 시스템과 관계없이 산업화가 빨리 일어나면 그건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그냥 단순한 기술혁신으로 양적으로 확대되는 과정, 공업화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과정, 이걸 산업화로 봐요. 13세기의 산업혁명 이런 말도 써요. 13세기는 중세 융성기잖아요. 근데 그때도 기술혁신이 도입이 돼서 막 산업이 발전하고 공장이 발전하고 공장 제도는 아니지만 생산이 막 양적으로 확장되고 그러면 13세기도 산업혁명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발전 단계설에 의하면 농경사회로부터 상업이 발전되는 사회에서 그 다음에 공업이 발달되는 사회로 이렇게 이전하잖아요. 이렇게 공업이 발달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그게 어느 시대에든 관계없이 무조건 산업혁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개념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체제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공업화가 양적으로 확대되면 그것이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학자들 간에 좀 견해가 다르다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도대체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난 것이냐? 이 개념이 다르니까 시기도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영국에서 18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것 외에 뭐 13세기의 산업혁명 이런 거는 우리가 일단 산업혁명이 아니라고 치고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자본주의와 연관된 그 산업혁명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1760년대 또는 70년대를 시작의 시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완성된 것을 1830년, 40년대라고 봐요. 그럼 1760, 70년대는 어떤 시기냐면 이 방적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던 시기예요. 제니 방적기, 뮬 방적기, 뮬이라는 건 노쇠를 얘기하죠. 노쇠는 이게 혼혈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두 가지 기술을 짬뽕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런 방직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를 산업혁명의 개시기라고 보고 종료기 완성된 시기는 공장이 이제 굉장히 보편화돼서 거의 모든 간의 수공업장은 없어지고 전부 공장의 형태로 사람을 고용해다가 대규모로 생산하는 그것이 일반화되는 시기. 그러니까 당연히 간의 수공업적 생산을 하던 농촌의 조그만 간의 수공업자는 몰락하고 경쟁이 안 되죠. 대규모로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니까 가격 면에서. 그래서 이제 공장으로 대체되는 시기. 이게 대략 1830, 40년대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영국의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반면에 영국은 그렇게 1760년대에 시작하지만 프랑스는 미국 이런 나라들은 1830년대, 즉 영국이 산업혁명을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시작을 해요. 독일은 통일이 늦었기 때문에 더 늦게 시작했고,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뭐 당연히 다 늦게 시작했겠죠. 이렇게 그 선진국 중에서도 산업혁명의 시작은 다른데 영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영국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영국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나라를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독일과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좀 산업혁명에서 낙후됐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죠.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남들이 다른 나라들이 이제 6, 70년에 걸쳐서 한 걸 프랑스는 100년 이상 질질 끌어요. 아주 완만한 공업화, 이것이 프랑스의 특징이기 때문에 산업혁명기에는 프랑스는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서론적으로 영국 산업혁명의 산업혁명의 개념, 시기 이런 걸 살펴봤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영국의 산업혁명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왜 하필 영국이냐 이거예요. 영국 말고도 선진국이 많잖아요. 유럽에는 스페인, 프랑스가 중세 더 최강자라고 했습니다. 17세기엔 네덜란드가 강자였고 대항해 시대에 스페인도 많이 부상을 했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다 건너 영국이냐.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경제학이니까 우리가 수요 공급 쪽으로 나눠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요 공급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시기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경제학을 전공했으니까 경제학에서 흔히 쓰는 방식인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수요 측 요인을 보려면 수요는 우리가 총수요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Aggregated Demand, 총수요는 소비 수요, C, Consumption, 플러스 투자 수요, Investment, 기업이 하는 투자 수요, I, 그 다음에 Government, 정부 수요, G, 그 다음에 Export minus Import, 이건 순 해외 수요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구성한다고 했을 때 이 총수요의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즉 영국의 산업혁명을 견인한 것, 영국의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한 요소는 이 총수요 측에서 봤을 때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마크스나 레닌이나 이런 마크스주의자들은 해외 수요를 중시 여겼어요. 해외 수요. 다시 말해서 선진국들이 오늘 유럽 선진국이 된 건 다른 거 아니다. 해외에서 침략해가지고 약탈해와서 해외로부터 많은 이득을 얻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착취 가설을 주장하는 마크스주의자들은 당연히 해외 수요를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약탈 많이 금과 은을 가져오고 대항해 시대에는, 그 다음에 산업혁명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물건 팔아먹고 해외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왔다. 이 해외 수요를 강조했었죠. 반면에 지난번에 이제 해외 수요 착취 가설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국내 수요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국내 수요는 요새같이 정부 지출이라든지 이런 건 그때 당시 별로 없었으니까 G는 빼놓고 나머지 두 가지를 따진다 그러면 소비 수요 C하고 기업의 투자 수요 인베스트먼트 I예요. 그래서 소비 수요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자생적으로 일어난 이유는 영국의 국민들이 가장 부유했기 때문이다. 잘 살았기 때문이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의 산업혁명은 전부, 우리나라도 그래요. 공업화를 할 때 은행 제도가 설립되고 주식회사 제도가 생기고, 그래서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든가 아니면 개별 투자자들부터 투자를 받던가 그렇게 돈을 만들어서, 즉 남의 돈으로 공장을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영국의 산업혁명 때는 그런 게 잘 발달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물론 주식회사는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발전합니다만, 초기에 1760, 70년대
방직 공장을 만들 때는. 그래서 은행에서 빌리고 직접 투자를 유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돈 많은 부유한 농민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상인들도 무역도 하고 나중에 수공업자를 조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산업화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영국의 농민이 부유해서 그렇다. 그러면 영국의 농민이 왜 부유하게 됐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인클로즈 운동을 통해서 농토에서 네 땅 내 땅이 정확하게 구별되니까 소유권이 확립되니까 이제 마음대로 그 토지를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영국의 농민이 다른 지역의 농민보다 잘 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요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장을 확대시켜가는 것을 말하겠죠. 이렇게 국내 수요는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 특히 전통적으로는 소비 수요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부자니까 소비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또 소비를 많이 하니까 팔리죠. 사실 물건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리지 않으면 만들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줘야지 만들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경제학에서는 이 소비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 압니다. 전통적으로 사실 소비 수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었는데 최근의 학자들은 이 소비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렇게 영국의 소비 수요가 많았던 것은 영국의 농민이 부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요 측 요인을 해외 수요와 국내 수요로 이제 나눠볼 수 있고 이번에 이제 공급 측 측면이에요. 공급 측 측면은 우리가 흔히 생산함수로 얘기하죠. 우리 거시경제학의 총 공급 함수 Y는 K와 L, 즉 자본과 노동의 함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F, 일단 생산 요소를 보면 K와 L, 자본과 노동이죠. 당연히 노동 투입이 늘어나면 생산도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자본 투자, 즉 공장 많이 세우면 생산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생산 요소의 투입을 증가시켜서 아웃풋, 총생산을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펑션 F, 함수 자체가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함수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는 크게 얘기해서 기술과 제도가 있어요. 기술과 제도. 그래서 요 세 가지 생산 요소, 기술, 제도 이건 다 공급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요 측 요인. 착취 가설에서 해외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잘 살게 됐다. 물론 거기서 뭐 약탈한 것만 넣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공장 세우고 물건 팔아먹고 이런 걸 다 같이 얘기하는 것이겠죠. 지난번에 착취 가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설명을 했죠. 그 착취 가설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한 게 하나가 이 표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해외 측 요인, 즉 막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해외 측 요인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과 좀 다른 것으로 실증 경제사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냐면 여기 그 표를 보시면 GNP 증가율과 GDP 증가율이 있어요. GNP와 GDP의 차이점은 여러분 아시죠? N과 D의 차이인데 N은 national이라는 뜻이에요. 즉 국민이라는 뜻이죠. 사람. D는 domestic이라는 뜻이에요. domestic은 국내라는 뜻이죠. 지리가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GNP에는 해외든 국내든 관계없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산한 건 다 GNP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 삼성공장, 베트남에 나가 있는 삼성공장, 중국에 나오는 삼성공장에서 생산된 건 GNP에 잡혀요. 그런데 GDP라는 것은
주인이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산된 건 다 GDP에 잡혀요.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뭐 GM 자동차가 생산한 거, 그건 GDP에는 잡혀요. 이렇게 GNP와 GDP가 구별되는데 한 나라의 크기를 결정할 때 어떤 걸 씁니까? 한 나라의 경제력을 얘기할 때 어떤 걸 씁니까? 여러분들이 교육기관에서 쭉 본 건 GDP를 썼죠. GDP 증가율, 뭐 GDP 규모 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 규모, 경제력을 얘기해요. 그런데 1994년 이전에는 GNP를 썼어요. 외국에 나가서 생산하는 것도 다 우리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랑 관련된. 옛날에는 다 GNP를 썼어요. 내가 여러분 같이 교육기관에 있을 때는 GNP를 썼어요. 그럼 왜 GNP를 쓰다가 GDP로 바뀌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각 나라들이 국가의 주권이 커져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마음껏 돈 벌어올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 공장에 가가지고 자동차니 반도체니 만들어 봐야 결국 그 사람들한테 세금 내고 그 사람 노동자들 쓰고, 그죠? 거기 전기료 내고 거의 대부분의 부가가치는 그 나라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오는 거는 그저 그냥 관리직들 인건비 정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삼성자동차, 삼성 반도체, 현대자동차 공장은 사실 미국 좋은 일 시켜주는 거지 우리한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비록 남의 나라 공장이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 그게 다 우리나라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효자는 자기 집에 있는 게 효자야. 그래서 이제는 다 GDP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또 가로축에 보면 1856년부터 1873년 사이의 성장률, 증가율을 말하는 건데 여기 기점이 되는 게 1873년이야. 1873년이 대충 어떤 해인지 아세요? 잘 모르죠? 1873년은 유럽에서 장기 불황이 시작된 시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1913년에서 끝나는데 1913년은 어떤 해예요?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바로 직전 해죠. 그러니까 전쟁기는 특수하잖아요. 그 전쟁기를 제외하고 19세기를 봤을 때 19세기 중반기에 호황기와 19세기 후반기에 불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유럽에서 이렇게 장기 불황이 생겼기 때문에. 불황기에는 어떻게 돼요? 무역을 점점 줄어들죠. 무역을 안 해요. 그리고 애국심에 의해서 자기네 나라 물건만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식민지 쟁탈전이 확대된 게 이 불황기예요. 그리고 식민지 쟁탈전의 끝자락이 세계대전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의 연도의 의미는 쉽게 얘기해서 왼쪽에 있는 건 호황기, 오른쪽에는 불황기예요. 자, 그러면 호황기와 불황기에 GNP, GDP 증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세요. 자, 호황기에서 불황기로 왔으니까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죠. 둘 다 줄어요. GNP 증가율도 0.6% 줄었고 GDP 증가율도 0.3% 줄었어요. 그건 여기 가운데 있는 파란 걸 돼 있는 숫자는 평균 증가율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차이예요, 차이. 여기 보시면 호황기보다 불황기가 줄어드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GDP와 GNP의 차이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게 더 많이 줄었어요? GNP가 더 많이 줄었죠. GDP보다. 자, 그럼 영국 사람 기준에서 GNP는 뭐예요? 영국 사람들이 해외 생산에 투자해 놓은 것에서 나오는 소득이죠. GDP는 국내에서 나온 건데 당시에 외국 나라 사람들을 독일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이 영국에 투자한 게 많겠어요? 영국이 해외에 투자한 게 많겠어요? 압도적으로 영국이 해외에 투자한 게 많겠죠. 영국이 거의 유일한 산업혁명 완성 국가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불황이 닥치면
돈 잘 벌리는 걸 먼저 줄이겠어요? 돈 안 벌리는 걸 먼저 줄이겠어요? 돈 안 되는 거 먼저 줄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해외 걸 먼저 줄였어. GNP가 더 많이 줄었잖아요. 그 소리는 뭐예요? 해외 투자가 국내보다 더 재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경제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내린 결론이 사실 국내에서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어서 돈 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해외까지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국내가 높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외는 별 재미를 못 본 거예요. 불황이 닥치니까 해외부터 먼저 정리를 해버리는 거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막스가 얘기한 것 같이 해외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는 것은 과장이다. 뭐 이득이 있으니까 나갔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막스가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해외 투자를 그렇게 막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불황이 닥치자 먼저 해외 부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GNP 증가율이 감소폭이 GDP 증가율의 감소폭보다 더 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 요인에 대해서 학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요새 실증 경제사학자들은 해외 요인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 이렇게 본다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해외 요인보다 국내 요인이 훨씬 크다. 이게 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국내 요인에서 왜 컸냐? 사실 잘 살게 되니까 큰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이 많아지면 소비가 많아지죠. 그래서 요새 인구 증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생산 측면에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죠. 일할 사람이 많아지니까 임금도 낮아지고. 그러나 또 소비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많아지면 소비가 많아져요. 그래서 소비를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산업혁명기에 엄청나게 높은 인구 증가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흑사병 때문에 인구가 확 떨어졌다가 중세 용성기에 그러다가 한동안 흑사병의 이 인구 감소로 회복을 못했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18세기 들어오면서 회복을 하기 시작했는데 산업혁명기에 특히 인구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구 증가는 소비 증가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급 측면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생산 요소 투입에 의한 증가와 기술 혁신 및 효율적 제도 도입에 의한 증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먼저 영국이 산업혁명을 어떻게 해서 제일 먼저 했냐 했을 때 자원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영국은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산업혁명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었던 철강석과 석탄이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철광석 매장지와 석탄 매장지가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철을 만들려면 이 두 가지 공업 원료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 공업 원료가 뚝뚝 떨어져 있으면 지금같이 뭐 기차가 있고 이러면 이거 싣고 오면 되는데 당시에는 마차에다 끌고 그 무거운 철광석 석탄을 운반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영국은 같이 있어요. 그래 굉장히 유리한 거죠. 거기다가 영국은 철도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주로 가장 경제성 있는 운송수단은 배예요, 배. 배는 훨씬 많은 걸, 마차보다 훨씬 많은 걸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 경제적 운송수단은 배예요. 근데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배로 운반하기 쉽고요. 영국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내륙 깊숙이 큰 강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이라고 하는 또 섬나라라고 하는 지리적 이점, 그리고 산지가 서로 인접해 있다는 이점, 이런 것 때문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원이 많았다. 이런 요인들을 영국의 산업혁명의 원인으로 꼽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증가는 아까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생산함수를 보시면 밑에 걸 먼저 보시면
이거 기술이 T1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치고 이걸 갖다 입체로 이렇게 그리기가 불편하니까 K 측면, 자본 측면을 고정한 거를 치고 K1으로 고정된 거를 치고 마우스가 어디 갔어? K1으로 고정됐다고 치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는 픽스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L, 노동의 함수로 표시한 거죠. 가로축은 노동이고 세로축은 Y고 그래서 생산함수를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노동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아웃풋이 나오는 건 당연하죠. 반대로 이걸 갖다가 이번 노동을 고정시키고 K로 가지고 봐도 똑같은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의 투입에 의한 증가 측면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마크스는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본의 원시적 축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영국 사람들이 그 근대 전기 시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서히 개인 돈을 공장에 투입할 수 있는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마크스는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본의 원시적 축적. 그래서 아무튼 이 영국 사람들이 부유했다 그랬잖아요. 가장 농민들이 부유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 축적이 많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 축적, 인구 증가, 자원이 많다. 이 세 가지는 전부 생산 요소 투입에 의한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들이에요. 마크스 같은 경우는 자본 축적이 많이 되어 있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것. 이건 전통적으로 산업혁명 그러면 기술 혁신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구전학파 모델에다가 이걸 그리려면 기술 혁신을 따르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F가 G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로 변화된 걸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생산함수가 위로 쉬프트한 걸로 그림을 표시하죠. 이게 기술 혁신이에요. 사실 제도 변화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기술 혁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기술 혁신 때문에 산업혁명이 발생했다. 이런 견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 혁신의 대표적인 것이 기계의 도입이죠. 기계의 도입. 그리고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는 제일 먼저 산업혁명을 이렇게 점화시킨 산업은 면공업이에요. 방아쇠를 당긴 산업. 이건 면공업이에요. 이 대표적인 소비재 공업입니다. 그리고 생산재 공업의 대표적인 게 철공업이죠. 철공업. 그리고 철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재련법이 발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코쿠스 재련법. 다비 부자가 이제 시작해. 부자는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비 부자가 발명한 코쿠스 재련법. 코쿠스 재련법은 그전에는 목탄을 가지고 재련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나무를 가지고 재련을 했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철은 이제 고온에 녹으니까 온도가 높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목탄을 썼는데 이 목탄을 쓰다 보니까 영국이 전부 민둥산이가 돼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 영국의 산업혁명을 가로막은 제일 큰 장벽은 뭐냐? 땔감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 영국이 전부 민둥산이 돼버렸어요. 나무 떼다가 철 만든다고. 그래서 뭐 반지의 제왕 이런 판타지들 보면 거기서 악마의 세력들이 막 재련하는 장면 나오죠. 전부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선 한 측면에서는 나무가 막 살아서 움직여.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는데 하여간 이 나무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철 생산비의 80%가 목탄비야, 목탄비. 나무, 숲, 나무 비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철이 더 이상 생산하지를 못하는데 이걸 극복한 게 석탄을 쓰면서 이제 재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석탄을 쓰면은요, 뭐가 문제냐면 석탄에서 이
나온 불순물 때문에 이 강철이 안 돼. 무쇠밖에 안 돼. 무쇠는요, 잘 부러지고 하기 때문에 그 공장의 기계로 쓰기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간단한 뭐 곡괭이나 뭐 이런 도구를 만드는 데는 좋지만. 그래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우리가 칼 만드는 걸 보면 이렇게 달궈서 때리잖아요. 망치로 때려. 그러면 그 쇠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 때려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달궈서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계속 때려가지고 연철을 만드는 거예요. 강철을 만드는 건데. 이거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철이 굉장한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쉽게 해소한 게 코쿠스 재련법이에요. 뭐냐면 코쿠스는 이게 석회석이거든요. 석회석을 구워가지고 이 석탄하고 코쿠스층하고 층층이 집어넣으면 그 코쿠스에서 나오죠. 그걸 이제 코쿠스라 그래요. 석회석을 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쿠스를 만들어서 석탄 한 층, 코쿠스 한 층, 석탄 한 층, 코쿠스 이렇게 해서 떼면은 그 석회석에서 나오는 게 철에서 나오는 불순물을 잡아먹어요. 그래야지 굉장히 강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이 연료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연료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거 그림을 보면서 얘기할까요?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아무튼 이제 좀 이따 이제 연료혁명 그거는 그림 보면서 얘기하고 먼저 이제 면직물 기술 혁신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면직물은 그 이전에 영국의 전통 산업은 모직물이었어요. 모직물은 여러분 알다시피 양털에서부터 실을 뽑아내는 거죠. 면직물은 목화에서 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직물과 면직물이 어떻게 달라요? 지금은 모직물이 비싸죠. 우리가 그때 많이 입는다 그러잖아요. 양복, 여자들 양장, 이건 다 모직물이에요. 비싸요. 양털에서 나온 거 비싸겠지. 면직물, 그러면 되게 이런 거, 요새는 이게 뭐 이제 섞인 것도 많지만, 특히 땀 흡수가 잘 되는 게 면직물의 특징이죠. 그래서 속 내의로 많이 입어요. 그래서 그 면직물과 모직물이 지금은 이제 모직물이 훨씬 고가인데, 과거에는 면직물도 비쌌어요. 귀했으니까. 왜? 목화가 유럽에는 안 나잖아요. 그건 열대작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로 뽑아내는데 일일이 사람 손으로 이렇게 뽑아낼 때는 일손이 많이 가요. 근데 기계화해야 되는데 모직물보다 면직물이 기계화가 잘 돼. 그래서 방직 산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실을 뽑는 산업 하나. 그걸 우리가 방적이라고 그래요. 스피닝 돌려가지고 실을 뽑아내는 거예요. 방직 공장에 나 옛날에 가봤는데 이만한 이만한 통 안에 솜이 가득 차 있어요. 거기서 솜을 이렇게 뽑아 올리는데 솜이 한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고 이거보다는 좀 가늘고 이런 굵기에 솜이 쭉 딸려 올라가요. 딸려 올라가는데 그게 가서 꼬이면서 그게 한 가닥의 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게 몇 개가 엮여서 같이 또 말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굵은 실이 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옷을 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을 짜는 과정을 우리가 방적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하면 쉬워요. 스피닝. 근데 한국말로 방직, 방적 이것도 역시 모음 하나 차이라서 헷갈려 우리는. 한자로 하면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서 이 스피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 가지고 천을 짜는 게 위빙이죠. 위빙. 방직. 천을 짜는 거. 그 처음에는 이 스피닝 제니 방적기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났어요. 제니는 그 아크라이트라고 하는 사람 발명가의 부인의 이름이에요.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따라서 제니라는 이름을 쓰는데 축을 여러 개 넣으면 실이 여러 개 뽑힐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니 방적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방적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죠? 천을 자르면 시줄과 날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날줄이 하나 가요. 그럼 다시 척각하면
다시 이쪽으로 하나 와. 이게 척척척척 할 때마다 시즐을 하나씩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근데 이걸 사람 손으로 이렇게 했다고, 늘. 근데 이걸 자동으로 슉슉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플라잉 비틀이라고 해서 비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자동으로 싹 실이 하나 가니까 굉장히 편하죠. 사람 발로 밟으면서 이것만 해주면 실이 척척척척 하니까 굉장히 빨리 짜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옷감 짜는 데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옷감을 빨리 짜니까 실 공급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축 방적기를 만드니까 여러 개의 축을 둬서 실을 짜니까 꺼내니까 훨씬 빠르죠. 이렇게 방직과 방적 부문에서 엇갈리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명공업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이런 기계를 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무로 만드니까 이 나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쓰면 잘 마모가 돼요. 아무리 단단한 박달나무를 써더라도 마모가 돼. 그래서 이걸 철로 대체해야 되는데 철이 부족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코크스 재련법이 나오면서 철공업에서 또 기술 혁신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코크스 재련법이고요. 그런데 뭐가 또 문제냐면, 노천광산에서 다 석탄과 철을 캤어요. 그러니까 연구가 얼마나 많았는지, 산 하나가 석탄이야. 산 하나가 철광석이에요. 그러니까 다 땅 위에서 캤다고, 처음엔. 근데 그게 다 노천광산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젠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땅으로 파고 들어가면 뭐가 생깁니까? 물이 생기고 거기에 기체가 고여요. 근데 이게 기체가 꼭갱이질하면 폭발을 해. 그래가지고 이 공기와 물을 효과적으로 빼내지 않으니까 자꾸만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빼내는 걸 고안을 하기 시작했는데,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기압기관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요. 기압을 이용해서 나쁜 공기와 물을 빼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계량한 사람이 제임스 와트예요. 그래서 증기기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실 증기기관은 오늘날에는 동력으로 쓰이지만 최초에는 물과 나쁜 공기를 뽑아내기 위한 장치였어요. 그런데 이 증기기관을 갖다가 제임스 와트가 만든 증기기관에다가 크랭크를 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동력으로, 이 상하 피스톤 운동이 여기다 크랭크를 다니까 동력, 바퀴 운동으로, 회전 운동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차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티븐슨이 처음에 이제 기차를 만들죠. 사실 스티븐슨이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스티븐슨은 제 최초의 철도 회사의 여러 기관차가 나와서 경쟁을 했는데, 로켓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티븐슨이 기차의 발명자처럼 돼 있지, 사실은 스티븐슨보다 먼저 발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회전 운동이 되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공장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 운동인 증기기관은 크랭크를 달아서 회전 운동이 되고, 회전 운동이 되니까 기체가 나오고, 그걸 갖다 공장에다 적용하니까 동력이 되는 거예요. 모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동력은 전부 사람이나 짐승의 힘을 이용했어요. 근데 이제 증기기관이 모터가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역직기, 파워, 그러니까 증기기관을 이용한 연방직 기계들이 생겨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로켓호예요, 이게. 이게 기관차 속도 경기에서 1등해서 최초의 맨체스터와 리버풀로 오가는 철도에서 사장이 됐어요, 스티븐슨이. 뭐 이런 그 공장들의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산업혁명을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대적으로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70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산업혁명이, 기술혁신이 일어나는데, 이게 서로 시너지를 주는 거예요. 면공업에서 시작해서 철공업으로, 그 다음에 채굴업, 광산업으로, 또 여기서 다시 증기기관이 발명되니까
이게 다시 철도로, 또 다시 이게 기계공업으로 막 서로 연결을 하면서 시너지를 주면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 4,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기술 혁신이 한꺼번에 몰려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영국의 산업혁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는 과정에 공장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공장에서는 이제 기계가 다 하니까 기술자가 필요 없어요. 중세 같은 장인이 필요 없어요. 직인도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와서 원료만 가져오고 심부름만 하고 기계가 다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공장을 짓는 데 돈이 많이 필요하고 돈 가진 사람, 일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이렇게 인군과 노동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마크스는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제, 기계공업. 장소는 공장이고 생산하는 방법은 기계가 하는 공장제, 기계공업의 출현을 마크스는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술혁신뿐만이 아니라 효율적인 제도 가설에서는 영국 산업혁명의 가장 큰 것은 효율적인 제도가 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제도의 종류가 사실 영국의 산업혁명 때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절대주의 시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절대주의 시대에 수많은 300개, 400개 되는 수많은 봉건 영주들이 통치하던 봉건제 사회로부터 이제 이걸 다 통일하는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사회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통치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화폐가 통일이 돼요. 이제 통치자가 하나니까. 요새 왕자의 게임 열심히 봐요? 왕자의 게임, 미국 드라마. 거기 보면 7왕국이 있어. 그걸 전부 통치하는 왕은 누가 하느냐 이거지. 근데 사실 그 7왕국 안에도 북부가 있는데 북부에도 여러 봉건 영주들이 있죠. 윈터펠, 북부의 지배자인데 이렇게 수많은 공국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의 통일하면 화폐가 통일되는 거예요. 도량형이 통일돼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지방마다 도량형이 달랐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봉건 영주들이 전부 다 통행세를 받았어요. 그걸 내지 관세라 그래요. 관세라는 게 국가가 국가를 통과하면 내는 게 관세잖아요. 내지라는 건 뭐야? 보통 국가들이 바다를 경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봉건 시대에는 같은 국내 안에서도 그 지역 경계만 지나가면 우리나라 치면 뭐 관악구에서 동작구로 가면 또 세금 내는 거야. 관세, 통행세를 내는 거야. 이게 다 없어지는 거야. 왜? 이제 왕은 하나니까. 이게 얼마나 상업을 발전시키고 도움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효율적인 제도 중에 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확립된다 그랬죠. 이것도 하나의 제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가장 돈 많이 벌리는 쪽으로 업종을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양을 키웠다가 또 밀을 재배했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또 영국의 농민을 부유하게 만든 거니까 이것도 제도죠. 그 다음에 지금 살펴본 공장이 확산된 거. 또 막스는 공장이라는 개념을 더 강조했지만 제도적으로 볼 때는 주식회사의 등장이에요. 막스는 생산 방식이 임금과 노동자가 분리되는 공장에 주목을 했어요. 근데 그 공장들이 사실 나중에 다 주식회사 형태로 발전되면서 훨씬 더 큰 자본을 끌어들이기가 유리한 구조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회사의 출현. 그 다음에 더 크게는 국가와 국가 간의 자유무역체제의 구축.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영국은 자기네 영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해조례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하고 17세기에, 18세기에 전쟁을 3번이나 했어요. 그 항해조례의 내용은 뭐냐? 결국 자국의 해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과 영국 식민지 간의 무역은 영국 배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중개 무역을 견제한 거죠. 이게 다 보호 무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스스로 철폐를 해요. 공물법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면서 정권을 잡은 청교도들이 주로 젠트리 계층이 많았어요. 젠트리 계층이라는 것은 신흥 대농을 경영하는 부호들을 말해요.
이 젠트리 계층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영국 곡물 가격을 올리려고 수출은 할 수 있고 수입은 못하게 막았어요. 그게 곡물법이에요. 그걸 철폐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많은 효율적인 제도들이 출현하면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 가설의 핵심은 뭐냐면 막스의 착취 가설도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슈페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강조한 기술 혁신 때문에 산업혁명이 왔다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영국이 산업혁명을 했다. 그리고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절대주의 시대에 일부 형성되고 또 일부는 중상주의 시대에 인클로즈 운동을 통해 형성되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제도라는 건 천천히 변하니까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이런 제도들 때문에 발전한 것이다. 특히 영국의 산업혁명기에 주목할 만한 제도는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먼저 연속적 기술 혁신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정을 하는데 어떻게 부정을 하냐면 사실 아크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발명가이긴 하지만 동시에 기업가예요. 그 사람들은 다 발명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면방직 공장 사장이에요. 제임스 와트 마찬가지고 스티븐슨 마찬가지예요. 스티븐슨 트레비식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기차를 발명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개량된 기차들이 등장했는데 그때 그 대회에서 스티븐슨의 로켓호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철도 최초의 영국의 철도의 납품 회사로 로켓호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철도 차량 제작 회사 사장이에요, 스티븐슨.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금속 활자의 발명 누구죠? 금속 햇살을 발명한 구텐베르크도 우리는 금속 활자의 발명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먼저 발명했다 그러는데 아무튼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금속 활자의 최초의 발전 구텐베르크 역시 인쇄소 사장이에요. 구텐베르크 인쇄소 사장이에요. 물론 6년 있다 망했어요. 아무튼 한 사람이 발명가의 측면이 있고 회사 사장의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지만 직장에 가면 사장이고 과장이고 하듯이 양쪽 측면이 다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전부 그 발명가의 측면을 강조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항해 시대의 콜럼버스는 지리적 발견한 항해자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콜럼버스만한 기업가가 어디 있어요? 요새로 치면 모험 자본가예요. 콜럼버스 자신이 상당한 천문학적 지식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둘레를 계산을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 정도 식량을 실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인도에 도착할 거라고 확신을 한 거죠. 그 계산이 좀 틀렸어요. 너무 작게 계산을 한 거야.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가도 육지가 안 나타났고 나타난 게 결국 인도가 아니었죠. 콜럼버스는 자기가 과학자예요. 그런 동시에 모험 자본가예요. 여기에 필요한 배 세척과 선원들을 월급을 줄 돈을 자기는 없으니까 그 돈을 당시에 가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왕들밖에 없어. 왕들한테 가가지고 왜? 왕들은 투자했다가 손해봐도 그냥 그만이니까 그 정도 손해봐도 끝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왕한테 가서 투자해라. 10년을 쫓아다니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와 영국과 프랑스를 돌아다니면서 왕들한테 투자할 걸 권유했어요. 결국 스페인의 여왕이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업가예요, 사업가. 4차례에 걸친 신대륙에 갔었어요. 그래서 사탕수수를 심고 그것 때문에 카리브해 일대가 설탕 제조 기지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사업가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항해자,
지리적 발견을 한 항해자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의 다른 모습은 사업가입니다. 기업인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돈 벌 목적만 가지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기업가랑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의 기업가들이 하는 활동을 다 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돈을 모집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적 기술 혁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앙트레프러너십이 있는 기술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을 끊임없이 추구를 했다는 것. 그 기업의 출현입니다. 특히 산업혁명이 완수된 1830, 40년대는 어떤 해냐면 영국의 회사법이 개정된 해예요. 사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60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최초의 주식회사라고 했죠. 이 주식회사 제도라는 것은 남의 자본을 끌어모아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영국 동인도 회사보다 2년 늦게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10배가 되는 자본금을 모았고 그래가지고 200년 동안 세계 최대 기업이었고 자그마치 1,500척이나 되는 배를 건조한 어마어마한 해운 회사예요. 그렇게 주식회사 제도가 일찍 생겨났는데 항상 좋은 게 생겨나면요 나쁜 것들이 생겨나. 나쁜 녀석들이 생겨나요. 그래가지고 버블 컴퍼니들이 생겨나요. 버블 컴퍼니가 뭐냐면 주식회사로 돈을 버는 걸 보고 실제 회사를 잘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한테 홍보만 열심히 해가지고 주식을 많이 팔아먹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 같은 그 사우스시라고 남해 회사예요. 사우스시 컴퍼니. 이런 회사들이 그다음에 미시시피 미국의 미시시피 지역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주식을 많이 팔아먹었는데 여러분 그 돈과 힘 그걸 보면서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버블 컴퍼니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버블은 터지면 아무것도 흔적도 없어요. 회사가 엉망진창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사람들은 그 회사가 진짜인지 가볼 도리가 없어. 그 회사가 홍보하는 것만 믿어. 그리고 너도 나도 투자를 해. 과열되니까 주식 가격이 올라.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 돈 된다고 더 사람들이 몰려. 그래 주식이 엄청 가격이 올랐을 때 회사는 망해버려. 그런 이 거품이 터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영국이 1720년에 버블 액트를 만들어요. 주식회사를 만들려면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제도가 생겨났지만 확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100년이 흐릅니다. 100년 동안은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가 많이 생기고 이제 주주들도 똑똑해지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도 생겨나고 때가 무르익어서 영국에서 이제 1825년에 이 버블 액트를 폐지합니다. 그 회사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 회사법을 별칭이 버블 액트였어요. 회사법을 개칭을 해가지고 이제 주식회사 설립 요건을 쉽게 해줘요. 옛날 같은 부작용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식회사가 만드는 게 쉬워졌으니까 돈 모금하는 게 쉽죠. 그러니까 더 회사가 확산되죠. 그래가지고 1844년에는 이제 등록만 하면 돼. 옛날 허가를 받아야 됐는데 허가제였는데 이제 등록제로 바뀌고 등록만 하면 되니까 회사가 급속하게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830, 40년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이 회사법이 개정되면서 주식회사가 확 늘어나면서 기업의 숫자가 증가하는 시기. 이걸 우리가 산업혁명 완성 시기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산업혁명을 그냥 단순한 기술 혁신만으로 보기에는 그 외의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도 가설에서는 이런 새로운 제도들의 변화가 산업혁명을 이끄는데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본 리얼 퍼거슨의 보면 그 화폐 부문의 혁신, 채권 시장의 탄생, 그리고 유한 책임회사의 출현, 그리고 이 주식들, 채권들이 많이 생기니까 주식 시장이 발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산업혁명의 원인은 기술 혁신이 아니라 이 제도의 변화, 그 중에서 특히 주식회사 제도의 변화, 이런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 산업혁명의 서론과 원인에 대한 설명까지 했습니다.